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대부호의 외동딸이 처음으로 겪은 차별. 이 모든 것이 다 한국 여권으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세상을 지배할 거야. 어릴 적부터 봤던 그 가르침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죠. 왜 저는 여기서 차별받죠?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해 줄 수 없었어요. 우물 안개구리로 살아온 삶이 부서진 날,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무지막지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저는 린츠위, 22살입니다. 항저우 서호 근처 고급 빌라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검은색 벤츠가 늘 집 앞에 대기하던 환경에서 자랐죠. 아버지 링궈저는 스마트 공장 설비로 연매출 수십억 위안을 올리는 CEO였고 어머니 메이라는 항저우 최대 부동산 개발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칭화대 경제국제관계 복수 전공, 해외여행 수십 번, 비즈니스석이 일상이었던 저에게 세상은 늘 열려 있었어요. 중국이 곧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홍색 여권을 들면 세계가 우대한다고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샤넬 가방을 들고 셀린 구두를 신으며 중국의 성장에 대한 압도적 자부심을 품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떠난 순간부터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키폴 공항에 도착한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비즈니스석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입국장으로 향했죠. 국제학교를 졸업한 저에게 공항은 익숙한 공간이었고 당연히 자동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강대국 시민이니까 당연히 빠른 통과가 가능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공항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제 여권 표지를 힐끗 보더니 중국 여권은 자동심사 대상국이 아니라며 일반 심사줄로 가라고 손짓했어요. 왜 중국은 안 되나요? 물었더니 직원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검증 절차가 다르고 비자 제도가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일본, 한국, 싱가포르 여권을 든 사람들이 얼굴 인식만으로 30초 만에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제 여권이 왜 그 줄에 속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주변 시선을 의식해 아무렇지 않은 척 일반 심사줄 끝으로 향했죠. 동남아, 중동, 남미 여권을 든 여행자들과 함께 서 있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비즈니스석 탑승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마치 그게 제 지위를 증명이라도 해줄 것처럼요. 줄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중국은 이제 서양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말을 떠올렸지만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가 불편했죠. 계속 주변 사람들의 여권 표지를 훔쳐보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여권을 든 박지훈이 자동 게이트를 지나며 친구에게 유럽은 한국 여권 있으면 진짜 편하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문장을 일부러 무시하려 했지만 귀가 놓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입국 심사관은 체류 기간, 숙소 주소, 재정 지원자, 귀국 계획을 물었고 저는 아버지 회사 서류와 호텔 예약증을 꺼내 보여주며 중국 상류층 학생의 체면을 유지하려 애썼죠. 심사관이 중국 학생들은 요즘 체류 연장 사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항변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의심받을까봐 억지로 미소만 유지했습니다. 심사가 길어지는 동안 자동 게이트 쪽에서 한국, 싱가포르 학생들이 금세 입국을 마치고 짐 찾는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어요. 돈, 학벌, 배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습니다. 입국 도장을 받고 나오면서도 뒤를 돌아 자동 게이트를 봤어요. 그 짧은 거리의 차이가 제 지위 전체를 뒤흔든 듯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죠. 머릿속에 왜 우리는 저줄이 아닌가? 라는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숙사 셔틀을 타려던 순간 한국인 학생들이 이번엔 비엔나 갈까? 비자 필요 없으니 편안해라고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비자라는 단어에 즉각 반응한 저는 중국인도 곧 그런 날이 온다고 자기암시를 시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흔들려 있었습니다. 기숙사 체크인 때도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며 중국 학생은 추가 등록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왜 자꾸 자국 여권이 추가 검증 대상이 되는지 억울했지만 크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온 뒤 붉은 여권을 책상에 올려두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것을 처음으로 증표가 아닌 무언가처럼 느끼게 된 이유는 단지 공항 경험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반복된 작은 차별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가슴을 눌러왔기 때문입니다. 창밖 운하를 바라보며 이건 단순히 입국 절차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아직 믿지 않는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스스로 그 생각을 인정하기 싫어서 베이징에서 들었던 중국은 곧 세계 1위라는 말들을 떠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 자동 게이트에서 손도 대지 않고 통과하던 한국 여권의 초록빛 불빛이 번쩍 떠올랐어요. 제가 은근히 부정하던 감정 마이너스 질투, 당혹, 혼란이 한꺼번에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심장이 답답해진 채 잠들지 못했죠.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강대국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날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기숙사 식당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독일 학생 루카스가 중국에서 왔냐고 물어왔죠. 입국 심사 때 중국 학생들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연스럽게 중국의 비자 제도를 궁금해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중국이 요즘 유럽과 상호 검증을 강화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말끝이 어색하게 흐려졌어요. 루카스가 태블릿을 꺼내 여행 자유도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데이터 기반 설명을 즐기는 그의 화면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가 최상위권에 있는 걸 보고 제 눈빛이 흔들렸죠. 첫 수업은 국제정치경제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국가 신뢰도와 이동 자유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유럽이 자동심사 대상국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민주주의, 정보 투명도, 여행자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꽉 쥐었죠. 교수님은 예시로 한국을 들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독재 국가였지만 지금은 투명성과 신뢰 지수가 매우 높아 모바일 인증만으로 입국 가능하다는 설명이 너무 자연스럽게 칭찬처럼 들려서 속이 서늘해졌어요. 이어서 중국을 언급하며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지만 여행자 위험평가, 정보 접근 자유도, 사법 투명성 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신뢰 부문에서 가중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공격으로 느껴서 고개를 숙이며 메모만 했죠. 쉬는 시간에 한국인 박지훈이 제 옆자리로 왔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봤다며 말을 걸었어요.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며 제가 일반 줄에 서 있던 것을 눈치챘다고 했죠. 어색할까봐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방어적으로 중국 여권도 곧 자동 게이트 확장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목소리가 이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의도 없이 한국은 유럽 대부분이 무비자라 이동이 편하다고 사실만 말했지만 저는 그 문장을 자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투가 섞인 표정을 숨기려 커피를 들이켰죠. 그때 루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무비자라는 건 그 나라가 범죄, 불법 체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중국도 범죄국 취급하나? 라는 생각이 스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음 수업으로 이동하려는데 프랑스 학생 라파엘이 박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서울 꼭 가보고 싶다. K문화를 너무 좋아한다며 순수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위상을 다시 실감했죠. 지훈이 웃으며 라파엘에게 한국 음식을 추천해주는 모습을 보며 한국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지? 라는 생각을 억누르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후 수업에서 교수님은 각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를 보여주며 정보 접근이 자유로운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 신뢰받는다고 설명했어요. 중국의 위치가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자 갑자기 VPN 없이 검색할 수 있는 나라들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 CEO라면 어떤 나라 여권 소지자를 인턴 우선시하겠습니까? 라파엘은 이동 자유가 많은 사람이요. 출장이나 연수가 편하니까요 라고 답했고 엠마는 인터넷 자유 있는 나라요. 자료 조사할 때 제한이 없으니까라고 했습니다. 이 대답들이 너무 당연하게 이어지는 동안 저만 가만히 침묵했어요. 수업이 끝나자 지훈이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학생끼리 금방 친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도움받는 위치가 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 정중히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들은 단어들 마이너스 신뢰도, 민주주의, 자유, 투명성, 무비자 마이너스 이 모두 한국, 싱가포르의 장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공허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기숙사방에서 노트를 펴고 중국, 한국 여권 관련 통계를 검색하려 했지만 일부 사이트는 중국에서 접근 차단되던 기억 때문에 열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았지? 라는 깨달음이 스쳐갔습니다. 처음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밤이 되자 창밖 운하의 불빛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어쩌면 아빠가 말하던 강대국 시민의 특권이 실제로는 다른 기준 위에 있는 것 아닐까? 자존심 때문에 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우물밖을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세상이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주말 아침 기숙사 라운지에서 계획 노트를 펼쳤습니다. 평소 SNS에서 보던 유럽 감성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고 싶었죠. 로마, 프라하, 부다페스트 순서로 여행 루트를 짜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맞은편에서 박지훈과 라파엘이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헬싱키 갈까? 다음엔 리스본도 좋아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화가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의 언어처럼 들려서 순간 귀가 쫑긋 섰죠. 라파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갈 때 비자 필요 없어? 혹시나 저도 간단하게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라파엘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 이웃 시민은 당연히 필요 없다고 답했어요. 박지훈이 한국도 쉥겐 지역 90일 무비자라 편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당황을 숨기기 위해 중국도 요즘 협정이 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은 정보를 정확히 몰라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죠.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은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를 모두 비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계획 노트 위로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믿기 어렵다는 서늘한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한국인들은 어디든 그냥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 지훈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워킹 홀리데이도 많고 유럽은 다 무비자라고 했어요. 이 대화를 들은 순간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죠. 오후에 프라하 여행 비자를 신청하려고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서류 리스트가 10개 이상 뜨자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재정 증명, 은행 잔고 증명, 여행 경로표, 호텔 예약 증서, 항공권 확인서, 학업 증명. 왜 중국은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터뷰 예약 가능일이 3주 후라는 안내를 봤어요. 3주나 기다려야 한다니 비즈니스석 타고 온 사람인데도 말이죠. 속으로 외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라파엘이 박지훈에게 다음 주에 빈 가볼래고 물었고 지훈은 일정만 비우면 된다고 바로 답했어요. 두 사람은 노트북도 안 켜고 바로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그 속도에 당황했죠. 저도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 빈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지훈이 나도 무비자냐고 묻는 순간 방어막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다고 핑계를 대며 두 사람이 떠나는 계획을 떠듬떠듬 듣기만 했어요. 오후 5시 혼자 방에 돌아와 비자 신청센터 위치를 검색하고 버스 노선까지 메모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 노트를 덮어버렸죠.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허가가 필요하지? 지금까지 부정하던 감정이 입 밖으로 나온 첫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유럽은 중국을 경계해서 그런 거고 중국이 커지니까 견제하는 것뿐이라고 위로하셨지만 그 설명이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로 원래 유럽은 외국인에게 엄격하니 괜히 기분 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중국이 선진국처럼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임을 직감해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그날 밤 SNS를 켜보니 박지훈과 라파엘이 유럽 여러 도시 사진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마음 먹으면 가는데 라는 말을 삼키며 제 여권을 바라보다가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결국 비자 신청 사이트 창을 닫으며 여행은 나중에 가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포기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죠.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잣집 딸이든 뭐든 이 여권 앞에서는 모두 같다는 쓰라린 진실을요. 다음 주 수요일 아침 국제정치학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국가 이미지와 산업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룬다고 예고했거든요. 이 분야만큼은 중국이 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첫 슬라이드에 세계 주요 브랜드 로고를 띄우며 학생들에게 물었죠. 이 로고들을 보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나요?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 일본, 미국을 먼저 말했어요. 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가 중국을 언급하자 학생들은 전자담배, 저가 스마트폰, 카피 제품을 떠올리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라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문화 수출 파트를 열었어요. 노래, 드라마, 게임 등으로 세계인의 인식을 바꾼 국가 사례로 한국을 지목하며 소셜미디어 시대에 가장 빠르게 이미지 개선에 성공한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프에는 한국, 일본은 상승 곡선, 중국은 정체와 하락선을 보였죠. 교수님이 정치체제와 검열, 언론 자유의 부족도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 순간 검열이라는 단어의 즉각 반응에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쉬는 시간 라파엘이 박지훈에게 한국 게임 콘솔도 인기 많고 너희 회사 제품이 유럽에서 점유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훈이 겸손하게 웃는 사이 저는 아는 중국 기업들이 떠오르지 않아 난감했죠. 지훈이 제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츠위는 중국 브랜드 중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어? 체면을 유지하려 우리도 전기차 AI 잘 나간다고 말했지만 지훈이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는 여전히 관세와 안전 이슈가 있다고 하자 말문이 막혔어요.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 근처 쇼핑가로 점심거리를 사러 나갔습니다. 거리 곳곳에 붙은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죠. 대형 광고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 신제품, 일본 게임 신작 포스터, 미국 패션 브랜드가 있었지만 중국 브랜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큰데 왜 여기선 안 보이지? 이 한마디는 제가 처음으로 외부 시장에서의 체감 현실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카페에 앉아 과제를 하던 중 옆 테이블 학생들이 한국 아이돌 팬미팅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 인사말까지 흉내내는 모습을 보자 묘한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받으러 간 제 앞에서 직원이 박지훈에게 한국에서 왔다며 이번 주말에 K-푸드 페스티벌이 있다고 안내했어요. 지훈이 한번 가보겠다고 대답하자 그 말조차 듣기 싫어 갑자기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의도적으로 중국 상점을 검색해봤어요. 근처에는 중국 패션 팝업 스토어 하나뿐이었고 리뷰에는 품질 불안정, 싸 보인다 같은 평이 많았죠. 화면을 끄며 울컥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기숙사 라커룸에서 루카스가 다가왔어요. 혹시 중국은 왜 SNS 검열을 하는지 알고 있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지만 저는 그 질문을 비판으로 받아들여 방어적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체제 안정 때문이라고 애매하게 답했죠. 루카스가 이어서 그럼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지 않냐고 하자 대답하려다 말고 멈췄어요. 제가 좋아하는 중국 드라마들이 왜 해외에서 크게 인기를 못 끄는지 떠올리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녁에 방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중국의 해외 이미지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일부 사이트는 접속되지 않았고 영어 기사들은 중국의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듣는 정보와 세계가 보는 정보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침대에 누워 SNS를 스크롤하다가 한국 브랜드의 유럽 런칭 영상, 프랑스와 일본의 협업 라인업 등을 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왜 저기 끼지 못하지? 라는 질문에 빠져들었어요. 잠들기 전 여권 사진 페이지를 펼쳐봤습니다. 중국 여권이라고 자동으로 세계가 인정해주는 건 아니구나. 라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자존심을 박박 긁는 듯한 느낌을 주었지만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창밖 운하 너머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오늘 본 모든 장면이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중국은 크지만 세계 시장에서 이미지는 크기가 아니었구나.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순간 가슴은 묵직해졌고 지금까지 방어해온 벽이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혼자 도시 구경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답답해서였죠. 그래, 중국 문화가 현지에서 얼마나 사랑받는지 직접 보러 가자라는 자존심 섞인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에서 차이너타운이 크게 표시된 것을 보고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트램에서 내려 붉은 등롱과 금색 용 장식이 걸린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이건 우리 문화의 상징이야 라고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근처 상점 간판의 글씨가 낡고 일부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중국 식당 앞에서 종업원이 흡연하며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모습은 중국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될 텐데. 라고 혼잣말을 했죠. 식당에 들어가 짜충권을 주문하려 하자 직원이 무뚝뚝하게 현금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 휴대폰 결제를 보여주며 카드 안 되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귀찮다는 듯 고개만 저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중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중국 관광객 무리를 봤습니다. 주변 서양인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 순간 제 마음속 자존심이 빠르게 꺼져갔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접시 가장자리에 기름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도 쉽게 손을 떼지 못했어요. 여기가 진짜 우리가 보여주는 중국일까? 라는 질문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밥을 몇 입 먹다 결국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다른 나라에선 우리 문화가 이렇게 보이나? 라는 허탈함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식당을 나섰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한국인 2명이 잠깐 코리아타운 들렀다가 화장품 사자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본 뒤 지도에서 코리언 디스트릭트를 검색했습니다. 트램을 타고 코리아타운에 도착한 순간 첫인상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카페 앞에 줄 선 사람들, 깔끔한 파사드, 정리된 간판,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안내문. 이 모든 것이 차이나타운과 너무 달라 순간 멈춰섰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한국 화장품 매장 직원이 영국인 손님에게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는 걸 봤어요. 이 제품은 순한 성분이라 민감성 피부에 좋아요라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매장 유리를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니 정돈된 진열대, 향기, 무료 샘플, 친절한 안내에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왜 이렇게 세련됐지? 라는 혼란을 느꼈습니다. 계산대 옆에서는 박지훈이 영국 학생들에게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한국 라면 너무 맛있다. 한국 간식은 항상 재구매한다고 말하는 걸 듣고 다시금 제 세계가 흔들리는 걸 느꼈죠. 지훈이 절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오늘의 대비가 너무 극명해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진 상태로 여기 되게 잘 되어 있네라고 말했어요. 지훈은 요즘 유럽에서 한국 제품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라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제품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라고 진심으로 물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대답을 피하려고 나는 그냥 구경만 할게라고 말하고 화장품 매장 안을 천천히 돌며 브랜드 라벨과 후기들을 눈으로 읽었습니다. 유럽 독립 매거진 베스트 브랜드 선정, 비건 인증, 친환경 패키지 같은 표식을 보고 중국 화장품의 규제, 검열, 표준화 문제가 떠올라 표정을 굳혔어요. 코리아타운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길에 앉아있는 영국인 가족이 한국식 치킨을 먹으며 한국 음식은 실패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다리가 풀려 벤치에 조용히 앉았죠. 벤치 위에서 머리를 감싸쥐며 진지한 질문에 빠졌어요. 왜 우리는 세계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평가받지 못할까? 자존심보다 큰 상실감이 가슴을 쿡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으로 중국 뉴스 앱을 켜봤지만 중국 기업 세계 점유율 상승. 같은 기사들은 지금의 모습을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기사창을 닫고 천천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코리아타운의 네온 간판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상점들이 어둑한 골목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며 오늘 하루 본 모든 장면이 너무 잔인하게 비교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트램 안에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정확히 자각했어요. 나는 중국인이지만 지금만큼은 자랑스럽지 않아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밖을 보며 깨달았죠. 국가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 세계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진짜였어. 월요일 아침 캠퍼스 광장에 설치된 글로벌 커리어 페어 현수막을 봤습니다. 강의 공지에서 오늘이 유럽 기업들이 대규모 채용 상담을 하는 날이라고 들었죠. 칭화대 출신이니 외국 기업에서도 나쁘지 않게 보겠지라는 자신감으로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행사장 입구에서 학생들이 줄을 선 기업들을 살폈습니다. 특히 독일, 덴마크, 영국 IT 기업 부스에 인파가 몰린 것을 보고 나도 저런 데서 일할 수 있을까 상상하며 이력서를 정리했죠.
첫 번째로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부스에 다가갔어요. 자신있게 학력, 가정 배경, 언어 능력을 소개했지만 담당자가 가장 먼저 물은 건 유럽 내 취업 비자 소지 여부였습니다. 아직 없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표정을 살짝 굳히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중국 국적의 비자 스폰서십은 최근 제한이 많다고요.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담당자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EU 우대국 명단을 설명했어요. 한국, 싱가포르, 일본은 있지만 중국은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덴마크 스타트업 부스에서 상담을 시도했어요. 회사가 국제 이동이 잦아 무비자 국가 학생을 우선 채용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기준에서 제가 완전히 제외된다는 사실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박지훈이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한국 국적이면 출장 절차도 간편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지훈은 편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저는 애써 눈길을 돌렸습니다. 프랑스계 금융회사 부스를 찾았습니다. 중국계 기업 인턴 경험을 강조하며 중국은 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면접관은 비자 문제와 중국 내 업무 파트너 제한 등을 이유로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어요. 혼란스러워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부여잡으며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국적 때문인가를 반복적으로 되뇌었어요. 곧 국적의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 고개를 세게 흔들었죠. 그때 라파엘이 다가왔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여기서 인기 많더라. 특히 기술, 콘텐츠 분야에서.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제 상황과 비교되는 느낌이라 억지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라파엘은 이어서 중국 학생들은 비자 때문에 기업들이 조심스럽대라고 덧붙였어요.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저는 그 말이 저를 리스크로 보는 것 같아 심장이 콕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엠마가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왔어요. 우리 내년에 서울 인턴십 프로그램 신청할 거야. 외국 학생 우대라더라. 제가 들어갈 수 없는 문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행사를 마친 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유럽 스타트업 연합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어, 영어, 한국어 가능하다고 강점을 강조했지만 면접관이 중국 국적은 EU 장기 체류 요건이 까다롭다고 설명하며 조심스레 고개를 저었어요. 마음속 자존심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기숙사로 걸어가는 길, 제가 가진 모든 스펙이 국적 앞에서 무력한 느낌에 빠졌어요. 베이징 명문대, 부잣집 배경, 장학금, 인턴 경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기숙사 라운지에 도착하자 지훈과 라파엘이 헬싱키 출장 갈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들떠 있었어요. 그들의 가능성과 제 제한이 너무 명확하게 대비되어 무심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를 바라봤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권 색깔 하나로 차별받는 건 너무 불공평해.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마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아버지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서양 기업들은 중국인을 필요로 해. 자신감을 가져라.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저를 똑똑히 거절한 기업들을 떠올리며 답장을 쉽게 보내지 못했죠. 어머니도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해외 취업은 필요 없다. 중국으로 돌아오면 안정적인 직장이 많다.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안정? 그건 자유가 없다는 뜻 아닌가? 밤이 되자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들었던 단어들 마이너스 스폰서십 제한, 무비자 우대국, 체류 리스크 마이너스 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자신과 같은 중국 국적 학생들의 해외 취업 현황을 검색했어요. 포럼에는 비자 때문에 기회가 막혔다는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죠. 그제야 제 경험이 예외가 아닌 통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창밖 운하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나는 금수저였지만 여권 앞에서는 그냥 취약한 나라의 시민일 뿐이었구나. 그리고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 동안 생긴 균열이 더 깊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강대국이라는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 어렵게 유럽 비자를 받은 후 금요일 새벽 파리행 버스를 탔습니다. 나도 친구들처럼 유럽 사진 한번 찍어야지라는 억눌린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서였죠. 창밖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번 여행만큼은 기분 좋게 보내자고 다짐했어요.
파리베르시역에 도착해 관광객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걸으려 했지만 입구에서 경찰이 무작위 검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권을 꽉 쥐고 줄을 섰죠. 경찰관이 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여권을 든 사람들은 서류 확인 없이 통과시켰어요. 제게만 비자 페이지와 체류 계획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긴장으로 손끝이 떨렸죠. 경찰관이 중국 국적은 무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억지 미소로 이해합니다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창피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검문을 통과한 후 에펠탑 근처 카페에 앉아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 가족이 여기저기 다녀도 비자가 필요 없으니 편하다고 말하는 걸 듣자 갑자기 손이 굳어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페 직원이 한국인 가족에게 K-패스포트 오늘 한국인 할인 행사 있어요라고 메뉴판을 건넸어요. 같은 질문을 해봤지만 직원은 부드럽게 중국 국적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부드러움이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길을 걷다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입구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측은 EU 협정국 신뢰국 전용 입구였고 좌측은 그 외 국적 일반 입구였죠. 표지판을 보자 다리가 순간적으로 멈췄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른쪽 게이트로 빠르게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왜 한국은 협정국이고 중국은 아니지? 라고 중얼거리며 왼쪽 긴 줄에 조용히 합류했죠. 줄을 서며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중국 관광객 단체를 봤어요. 옆에 있던 프랑스인 가족이 또 중국 관광객이야. 라고 한숨 짓는 걸 듣자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춰 중국어로 통화하던 친구와의 전화도 끊었어요. 서양인들 눈치를 보며 줄을 섰지만 그 행동 자체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전시관 안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조용히 관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반면 중국 관광객 몇 명은 작품 근처에서 플래시를 터뜨려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철렁 내려갔죠. 속으로 외쳤어요. 왜 우리 이미지가 이렇지? 왜 나까지 부끄러워해야 하지? 오후 샹젤리제 거리의 명품 매장에 들어가려던 순간 직원이 예약 있냐고 물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묻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중국 국적이라 특별히 확인받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박지훈과 마주쳤어요. 지훈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방금 전 받은 차별적 시선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 응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추천한 다른 매장에서 코트를 구경하던 중 직원이 지훈에게는 한국 고객은 텍스 리펀드 절차가 빠르다고 말했어요. 제게는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고 구체적 설명을 붙였죠.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훈이 나중에 따로 불러 괜찮냐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감정이 터질 것 같아 괜찮아라고만 말하고 서둘러 매장을 나갔어요. 세느강변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은 시선들, 추가 확인들, 구분된 줄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사가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파리가 시끄러워졌다고 불평했어요. 제가 중국인인 걸 모르고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참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강대국 시민인가? 아니면 그저 환영받지 못하는 방문자일 뿐인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지만 잠들 수 없었죠. 파리 여행을 마치고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어폰도 꽂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장면들이 영화처럼 떠올랐어요. 손을 무릎 위에 꽉 쥐고 억지로 마음을 붙들고 있는 상태였죠. 기숙사에 도착한 뒤 박지훈에게서 오늘 저녁에 아시아 학생들끼리 소규모 모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교당할까 두려워 피곤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방 안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놓인 중국 여권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처음 출국하던 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중국 여권은 이제 어디서나 대접받는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여권을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워 중국 친구 탕이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레 중국 여권이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 말했지만 탕이슈는 즉각 반응했죠. 그건 서양이 우리를 견제하는 거야. 너도 세뇌된 거 아니냐?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나는 세뇌가 아니라 현실을 본 거야.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온 개구리처럼 세상이 너무 넓다는 것을 실감했죠. 다음 날 교수의 마지막 강의에서는 글로벌 시민권의 조건이라는 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동의 자유, 정보 접근 자유, 표현의 자유, 신뢰 기반 제도. 이 네 가지가 화면에 뜨자 자신을 찌르는 말처럼 느껴져 펜을 내려놓았어요. 교수가 각국의 여권 파워 그래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독일이 최상위권이었죠. 높은 여권 파워는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의 결과라는 말에 떨리는 손으로 그래프를 모조리 노트에 옮겨 적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 파리에서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부끄러움 때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훈은 이어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중국도 가능성이 많은 나라야. 하지만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인정해야 발전하잖아. 그 말이 제 가슴에 처음으로 편견 없이 꽂혔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뿐 아니라 해외 기관들이 발표한 중국의 평가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도 부족, 비자, 장벽, 정보 제한 같은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노트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크기나 돈이 아니라 시민이 어떤 자유를 갖는가에서 결정된다. 귀국 하루 전 기숙사방을 정리하며 책상 서랍에서 한국, EU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날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제가 느꼈던 부러움이 다시 떠올라 가슴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가 물었어요. 중국 학생들은 보통 귀국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던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답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죠. 스키폴 공항 입국장 앞에서 다시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는 한국 학생들을 보고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더는 이 장면을 우연이나 제도 탓으로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중국행 게이트 앞에서 여권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 붉은색 책자가 자부심이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어요. 무게, 벽, 제약. 입술을 꽉 깨물었죠. 보딩 게이트에서 승무원이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는 동안 계속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징하는 물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비행기 이륙 직전 창밖으로 흐르는 활주로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시 우물 안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깥의 진실을 계속 마주할 것인가? 기내식이 나왔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화면 속 세계 뉴스들을 하나씩 넘기며 자국 내에서 들을 수 없던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고 짙은 스모그가 비행기 창에 스며들 듯 보이는 순간 가슴속 깊이 묘한 감정이 동시에 치솟았어요. 그리움, 불안, 답답함. 입국장으로 향하던 중 VPN은 사용 금지입니다. 전자기기는 모두 검문 대상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유지하던 마음의 벽이 완전히 내려가는 걸 느꼈죠. 입국 도장을 받고 공항을 나서는 순간 온몸으로 두세 개의 공기 차이를 다시 느꼈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진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강대국의 환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